아, 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졌겠네. 등에 안 닿게 앉으면 되잖냐? 수건도 있으니까 깔고 탈게.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잖아. 수건 깔면 되는데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닦아요? 세차 맡겨야지. 아, 타세요. 근데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땀 냄새도 진동하잖아요.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고 깔끔해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을 때 봉변당하셨다면서요. 곱게 늙으셔야죠. 요즘에는 노인 냄새 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니까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남봉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3세 남진구입니다. 남 씨는 하나 있는 아들의 파렴치한 말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남들은 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도 남 씨는 전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겪어봐야 안다더니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남 씨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노인네는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지. 남 씨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냄새나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아들에게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타던 차를 아들에게 주었던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기일 뿐이고 언제고 어떤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 아이, 가까운데 무슨 차를 타고 가. 운전하는 것도 일이야. 5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뭘. 알았어. 금방 갈게. 남 씨는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죠. 평일 오전에 지하철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 씨 앞에도 젊은이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정거장 정도 남았을 때 남 씨 앞에 서 있었던 젊은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노인네들 때문에 앉을 데가 없네. 남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얼거리는 소리에 그게 남 씨를 향한 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집에나 있지. 출근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죽치고 있으니까 욕을 먹지. 이보시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자 젊은이가 남 씨를 내려다보며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으셔야지. 일반석에 앉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앉잖아요. 그러면서 턱짓으로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남 씨를 개념 없는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불쾌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험한 말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몸을 사릴 뿐이었고 남 씨 또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남 씨가 내릴역에서 전철이 정차했고 남 씨는 내리기 전에 그 젊은이에게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젊음도 영원하진 않소. 그러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했고 자꾸 그 젊은이의 말들이 떠올라서 괴로웠죠. 그때는 젊은이가 두려워 말을 맞받아치지도 못했습니다. 남 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은 존재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욕설을 한 젊은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남 씨는 그날 이후로 대중교통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탔죠.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자동차도 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 씨가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싣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녀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만 머리 좀 뒤로 해봐. 옆에가 잘 안 보이네. 뒤로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 해오던 운전이었지만 요즘 들어 주차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습니다. 옆으로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닿을 것 같아? 옆에 차는 없었지만 화단턱이 높아서 닿으면 차가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조금 틀고 뒤로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그때 남 씨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에이고, 고양이! 남 씨는 무슨 말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큰 소리에 놀라 페달을 꾹 밟았습니다. 그러자 차는 총알처럼 뒤로 굴러갔고 남 씨는 허겁지겁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제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려 남 씨도 아내도 한참을 말도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아내가 말했습니다. 뒤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안 부딪혔나? 후방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면을 보자 뒤쪽에도 화단이 있어 어디 부딪히진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차는 화단을 넘어서서 뒤에 있는 아파트 건물까지 돌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니 아찔했습니다. 고양이는? 저기 도망갔어요. 당신은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남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다 됐나 보다. 70대이니까 오래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차 없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났다면 끔찍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대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75살이면 아직 젊어요. 여태 사고도 한 번 없었잖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아내는 그런 남 씨를 말렸습니다.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남 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던 순간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남 씨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운전대를 놨어야 했는데 차를 잘 안 타니까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 씨는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아버지는 운전 문제 없이 잘 하시잖아요. 불안해서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시면 되죠, 뭐.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세요? 앞으로 운전 안 하시면 어떻게 다니시게요? 불편해서 못 다니죠. 자전거 있잖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 씨도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남신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운전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 확인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날 뻔 하셨다면서요. 진구 씨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사고 날 뻔했지 뭐냐? 그러자 아들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운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분명히 통화했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했던 아들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남씨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남씨도 며칠간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운전 안 하시면 그 차 어떻게 하시게요? 글쎄다. 팔아야겠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 안 쓰실 거면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남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를 말이야. 옆에 있던 아내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 차 2대나 있잖아. 무슨 차가 더 필요해? 아, 애엄마 차가 너무 작잖아요. 아들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타던 차를 주고 남씨의 차를 자신이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차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3년 됐어요. 근데 너무 차가 작으니까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좀 그래서요. 남씨와 아내는 조금 고민했습니다. 남씨의 차도 낡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팔면 얼마라도 돈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경차 타면 창피하다고 해요. 왜 애들이 창피하대? 그렇대요. 서로 너희 집 차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다고. 남씨는 놀랐습니다. 첫째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상해서 차를 바꿔야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차를 안 쓰신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남씨도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앞으로 운전 안 하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멀리 가실 때나 차 쓰셔야 할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올게요. 뭐? 네가 운전기사 노릇이라도 하려고? 출근했을 때 말고는 할 수 있죠. 집이 먼 것도 아니고. 호언장담을 하는 아들. 사실 남씨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자가용을 써야 할 때가 있을 테니 말이죠. 대중교통도 내키지 않고 자전거로는 멀리 가지 못할 테니 아들이 데려다 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차값은 안 받는 대신에 네 엄마 병원 갈 때나 필요할 때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언제든지는 무슨 매일 불러도 올래? 아, 그렇다니까요. 실없는 약속에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렇게 말 안 해도 준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뻐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남씨도 흐뭇했습니다. 자, 여기 차키. 온 김에 가져가. 남씨가 현관 옆에 걸려있던 차키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키 하나 더 있을 건데 나중에 찾으면 줄게. 아들은 기쁘게 차키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남씨의 차를 타고 갔지만 그날 이후 남씨도 아내도 굳이 차를 태워달라고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 차를 탈 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마트도 조금씩 자주 장을 보면 자전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필요한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를 준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여보, 성훈이 엄마 있잖아요. 이번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작년에 산 벽걸이 에어컨을 나한테 가져가라는데 가져올까? 거실에 에어컨 있는데 또 필요해? 에이, 안방에는 없잖아요. 요새 날도 더운데 하나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짜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날이 더워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곤 했습니다. 안방에서 켜고 문을 닫으면 전기세도 아낄 것 같았고 에어컨을 조금만 켜도 될 듯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갖고 오게? 택시에다가 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가지고 오려면 실외기까지 가져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택시에 실어? 너무 큰가? 넣으려면 어떻게든 넣겠지만 민폐잖아.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한 번만 옮겨달라고 하면 되죠. 그 에어컨 사려면 100만 원은 들 텐데 아깝잖아요. 남 씨의 아내가 아들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언제요? 이번 주에 너 편할 때 아무 때나 괜찮아. 아, 그래요. 에어컨이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바쁜지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부탁하는 사람도 찜찜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준 뒤로 처음 차를 본 것이었는데 남 씨가 쓸 때와는 사뭇 다른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의자 가죽 위에 천으로 된 커버를 씌우고 쿠션 같은 것도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잘 써서 뿌듯하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아, 차 더러워지는데. 트렁크에 놓으면 되는데 뭘? 크기가 크지 않아 트렁크에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엔 남 씨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용따를 부르세요. 비싸봤자 10만 원이면 될 텐데. 남 씨도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매일 부르라더니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찮은 티를 팍팍 내니 겸연쩍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어 집 안까지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아들은 투덜투덜 댔습니다. 그걸 듣는 아내도 빈정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옮기는데 총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아들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 씨도 아내도 어지간하면 아들에게는 부탁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좀 하라더라. 왜요? 운동 안 해서 허리 아픈 거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뭐. 근데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허리, 무릎 이런 데가 덜 아프대. 하긴 그래요. 그니까 당신도 같이 등산 같은 거나 좀 해보자고. 등산이요? 아이고, 난 다리 아파서 못해요. 아내는 그런 것은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누가 한라산 등반하지? 저기 한방병원 뒤에 산 있잖아. 거기나 천천히 올라갔다 오자는 거지. 옆 동네에 있는 큰 병원 뒤쪽에는 낮은 산이 있었는데 가파르지 않고 산책로처럼 길이 잘 나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원엔 아내와도 자전거를 타고 종종 가곤 했습니다. 아내도 이곳저곳 쑤시다고 했으니 함께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가자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갑시다. 가서 중간까지만 올라갔다 오자고. 그리고 갈 때 올 때는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고. 무리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슬슬 올라갔다 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지못해 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 씨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사실 산길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산책로 같은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운동 한 번 안 했던 남 씨와 아내에겐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물 먹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까지만 갔다 오자고. 왕복 3, 40분 정도 걸릴 듯한 거리였습니다. 이제 좀 힘들다 싶을 때가 되니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려가요. 더는 못 걸어요. 아이 참, 알았어. 그래도 올라오니까 좋잖아. 그건 그렇네요. 남 씨는 다시 아내와 함께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꽃 봐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바닥이 다져진 길 옆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론 가지 마. 넘어져. 길이 깔려 있는 곳 외에는 산은 산이기 때문에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돌을 잘못 밟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 참 조심하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나 좀 잡아줘봐요. 남 씨가 다가가 아내를 일으키는데 바닥이 질척해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구고. 마침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무척 질퍽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남 씨와 아내는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서 바지는 축축했고 젖은 흙은 둘을 지저분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산을 내려와서 택시를 잡았을 때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무슨 택시를 타려고 그러세요? 택시기사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남 씨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기엔 그래도 흙은 다 털어서 차가 더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건을 깔으려고 했는데요. 좀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차 더러워져요. 죄송하지만 다른 차 타세요.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남 씨는 열었던 택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수건으로 흙을 닦아내긴 했지만 진흙이 묻었던 옷이 거뭇거뭇해서 더러워 보였습니다. 일을 어째?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야 하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듯 했습니다. 멀쩡할 때도 욕먹는데 이런 차림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다가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 오늘 친구 집에 있을 텐데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하기도 망설여졌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있고 또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걸어갈 순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래서 남 씨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냐? 엄마 아빠 오늘 한방병원 뒤에 등산 왔는데 네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둘 다 옷이 좀 더러워졌어. 지금 안 바쁘면 네가 좀 데리러 올 수 있냐?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꼴이 이래서 택시가 태워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그러자 아들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택시가 안 태워줘요? 그건 승차겁으로 신고를 하셔야죠. 하지만 신고는 신고고 남 씨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날이 더워 땀도 많이 흘렸고 넘어지면서 엉치를 찧었는지 찌릿찌릿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집에는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 씨와 아내는 산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있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남 씨가 조수석 문을 열자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젖겠네. 등에 안 닿게 앉으면 되잖냐? 남 씨가 수건을 깔고 타려고 하자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말끝을 흐리는 아들. 아내도 뒷자리에 타려다 말고 어정쩡하게 내렸습니다.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잖아. 수건 깔면 되는데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닦아요? 세차 맡겨야지. 보기엔 지저분해 보여도 수건으로 더러운 건 털어냈고 어느 정도 말라서 차가 더러워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말하는 아들에게 남씨도 화가 났습니다. 세차 맡기면 그 돈 주면 되잖냐? 아니, 그럼 집까지 걸어가리? 아, 타세요. 남씨도 아내도 수건을 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남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궁시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땀 냄새도 진동하잖아요.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고 깔끔해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에요. 남씨도 아내도 더러운 행색으로 돌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사고가 있었기에 이랬지만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을 때 봉변당하셨다면서요. 곱게 늙으셔야죠. 요즘에는 노인 냄새 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니까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남씨와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지 그냥 폭언을 하는 건지. 그런데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 이틀 쉬는데 이렇게 불러내시면 진짜 피곤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 듯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는지. 차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부르면 와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안면을 확 바꿀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쉬는 날 차 좀 태워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한테 차 주고 우리가 얼마나 부탁했다고 그래? 딱 2번 부탁했다. 그런데 그렇게 싫은 기색을 꼭 해야겠냐? 누가 부산이나 데려다 달라고 했냐? 10분, 20분 걸리는 거 좀 한번 데려다 주면 어떻게 돼? 이 차 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니, 차 주셨다고 운전기사처럼 부리세요. 뭐? 운전기사? 내가 정말 그렇게 불러 제껴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리고 차 좀 뭐가 묻으면 어떻냐? 흙이야 털어내면 되는 거고. 땀 냄새 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창문 열어서 냄새는 빼면 되는 거고. 넘어져서 어디 다친 건 아닌가 물어봐 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누가 자기 차 더러워지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차 주셨다고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생색? 말을 주고받는 와중에 차는 남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그냥 내리자. 아내가 남씨를 말렸습니다. 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른 씻고 쉬고 싶어요. 아내도 화가 나 보였습니다. 남씨도 아들에게 한마디 더 하려다가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 이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괘씸한 놈,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그러곤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창문을 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괘씸하시면 다음부턴 택시 타세요. 괜히 도와드리고 욕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남씨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창문이 올라갔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남 씨도 아내도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쉬는 날 불러낸 게 그렇게 불만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남 씨는 황당해서 뒷골이 다 당겼습니다. 남 씨가 차를 준 게 아니더라도 자식이라면 부모가 곤란할 때 좀 태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그 차가 남 씨가 준 차인데 자신의 차가 더러워진다며 저렇게 짜증을 내는 아들을 보니 차를 준 것조차 후회가 됐습니다. 남 씨와 아내가 집에 들어와 착잡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차를 괜히 줬어요. 남 씨의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타더라도 팔아버릴 걸. 여보, 그 차키 하나 더 있지? 지난번에 주지 않았던 차키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내가 찾아놨었는데 아들에게 주려고 서랍장에서 찾아서 놨던 것을 아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려고요? 아, 뭘 어째? 후회되는 건 가서 고쳐놔야지. 남 씨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선 아들네 집으로 갔죠.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차키를 눌러보자 삐빅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발견한 남 씨는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운전을 해서 남 씨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변 골목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아들도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차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 빌려줬던 거 가지고 왔다. 그러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빌려주셨어요? 저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줬냐? 빌려줬지. 아니, 왜 말을 바꾸세요? 글쎄다. 말은 네가 바꿨지. 어쨌든 그 차는 내가 어제 가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팔았다고요? 거짓말이시죠? 저 지금 차 때문에 회사도 늦었어요. 그리고 차 하나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네 원래 타던 차는 팔아서 그 돈은 있을 거 아니냐? 그걸로 작은 차 다시 사던지 해라. 아니, 아버지 어차피 운전도 안 하실 거라면서요. 운전 안 하면 돈도 필요 없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끊어라. 앞으로는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으니까 너도 잘 됐지? 진짜 황당하네요. 남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차 진짜 팔려고요? 그럼 팔아야지. 이따가 갔다 올게. 차 판 돈으로 택시나 타고 다니자고. 그러자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 씨도 차를 가져와서 복수 아닌 복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 일이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그래요. 나도 이번에 너무 서러웠어요. 그놈이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어. 장가가면 우리 아들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게 마음 편하니까. 남 씨는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 그리고 그런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부모. 더 이상은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았습니다. 그것이 남 씨가 나이 들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애들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맨날 애들 타령이야?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옥자 씨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이 사는 아들 하나 그리고 같이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20대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둘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김 씨도 버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김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봉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식들도 부모한테 보살핌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43, 딸은 37이나 됐고 이제 김 씨도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자식들이 내 품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과 멀리 살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지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진주, 너 먹은 건 좀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에라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김 씨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은 최근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10년간의 자취생활을 접고 김 씨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밥그릇과 반찬통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주 엄마 말 안 들려? 들려? 깜빡했어. 그제서야 작은 방에서 어슬렁 나오는 딸. 머리는 까치집을했고 후줄근한 차림새도 차마 미혼의 아가씨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 안 나가니? 새 직장을 구한다더니 김 씨가 보기에는 매일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37이나 먹고 결혼 생각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 딸을 보는 김 씨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아주 태평했죠. 오늘 안 나가는데? 내일은 약속 있고. 오늘 저녁밥은 뭐야? 배퉁이를 긁으며 말하는 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며? 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퇴근하는 길에 정육점에 들른 김 씨였습니다. 고기네.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됐어. 김 씨의 뒤에 서서 어깨를 마구 주무르는 딸을 보며 웃고 마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 정말이야? 아, 그렇다더라. 왜 온대? 글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김 씨도 놀랐었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인데 더 가까이 살겠다고 같은 아파트로 온다니 놀랄 수밖에요. 새언니 이번에 복직한다면서. 그럼 뻔하네. 보나마나 애기 봐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라 그러더라. 아들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첫째가 10살이고 늦둥이 둘째를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쉬다가 이제 곧 다시 직장에 나간다고 했죠. 조심해, 엄마. 애기 봐달라 그러면 어떡해. 뭘 어떻게? 가끔씩 봐주면 되지. 어차피 너도 집에서 놀잖냐? 그러자 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긴 뭘 놀아? 그리고 애기는 질색이야. 말을 해도 참. 정말 싫어.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애는 더 싫어. 이사 와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 정없기는. 그리고 너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구 의지하면서 살라 그래? 누구 의지하긴? 엄마 의지하지. 나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밥 차려줘. 내일 모레 40이 되는 딸이 찰떡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케이 했대? 나는 잘 몰라. 온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요즘엔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이러잖아. 요새 애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해? 그러게. 근데 자기들이 온다는데 뭐. 언니 딸내미도 같이 살잖아. 아주 온 가족이 한 아파트에 다 모였네. 주말이라 딸이 외출하고 없었는데 이웃이 딸을 찾아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니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하네. 어머나 그래?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럼.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떡해. 에이 그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딸이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딸밖에 없대잖아. 그리고 아들도 가까이 살면 언닌 든든하긴 하겠어. 하지만 그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부터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이사 오면서부터 김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삑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첫째 손자 우현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큰 손자는 신발장 앞에 책가방을 벗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작은 손자에게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죠. 한 달 전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아들네.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퇴근 시간과 손주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김 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을 먹이면 7시 반쯤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길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띵동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학원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6시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작은 손자도 갑자기 하원 시간을 당겨서 김 씨가 손자를 데리러 아파트 앞까지 나가야 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3, 4시면 집에 있는 김 씨이기 때문에 바쁜 아들네를 위해 지금까지 쭉 손자들을 저녁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나와서 잠깐만 애기 좀 보고 있어봐. 아, 왜? 우연이한테 보라고 해. 우현이는 숙제해야 된대. 잠깐만 봐줘. 애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야 엄마가 밥을 차릴 거 아니야.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모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라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떠맡기려고 온 거라고 했지? 얘가 우현이 들어. 목소리 안 낮추니? 아, 엄마가 그렇게 자꾸 봐주니까 오빠가 당연하게 맡기잖아. 그러는 너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잖아. 너도 엄마 보모 노릇 시키면서 뭘 그래? 김 씨가 느끼기엔 손자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죠. 나 요즘 진짜 예민한 시기거든. 근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지 애들이 드나든지 한 달 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는 김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우현아, 씻어야지. 네, 내복은 어디 있어? 김 씨가 묻자 소파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뒤져서 잠옷을 쏙쏙 꺼내는 손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 성격의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을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만 해주고 어수선한 집안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둘이 같이 치우면 30분이면 할 텐데. 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옷들이 신경 쓰였던 김 씨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바빠서요. 집이 넓어 보이네요. 처음에는 제 살림 건든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살림살이를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때그때 치우지는 못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한번 해주었더니 그 뒤로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듯도 했죠. 김 씨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데다가 아이들도 봐주고 두 집 살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어머니 덕분이다 하던 아들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서운해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자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옆동이라서 바깥에서 보면 김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보일 정도니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파. 뭐 해줄 거야? 집에는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가 퇴근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김 씨가 뒷바라지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크다 못해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좀 차려놓을 수는 없어? 엄마도 좀 쉬자. 네 나이가 이제 40이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서는 자식이 어리나 늙으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식이나 아닌 자식이나 똑같았고 말이죠. 뭘 하든 엄마부터 찾는 자식들.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운 것이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나 싶다가도 모두 다 쫓아내고 혼자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도 편히 쉬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때마저 김 씨가 아닌 자식들의 쉬는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 어쩐 일이야? 현관문을 여니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싶었는데 용건이 황당했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갔다가 내일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몇 주 전에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더니 놀러 간다고 대뜸 김 씨네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김 씨네 집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봐? 김 씨는 동물은 질색했습니다. 소스라치며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진주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해? 똥오줌은 어떻게 하고? 새끼라서 그렇게 많이 안 싸요. 엄마가 못하시면 진주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가. 내일 들어올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헛짓거리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서 사는 거잖아. 뭐?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해. 뭐? 아, 됐다. 얼른 놓고 가봐. 남매가 말을 섞었다 하면 저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어릴 적이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나이 먹어도 둘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매가 그러는지, 우리 집 남매만 그러는지. 김 씨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싸우기 전에 아들을 보내버리는 게 맘 편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강아지를 보며 착잡해하는데 딸이 짐을 챙겨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내일 와. 어디로 놀러 가길래 내일 오니? 강릉. 강릉? 그러자 딸이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도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지. 바로 얼마 전에 김 씨가 TV를 보며 강릉 바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무심한 딸은 그걸 뻔히 알고도 주말에 엄마 데리고 강릉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저렇게 친구들이랑만 쏘다녔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아지는 맡기고 가면서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엄마한테 한 번을 같이 갈까 묻지 못하는지. 말만이라도 말이죠. 어쩜 가까이 살면서 말이라도 한 번 안 꺼내는지. 딸은 서운한 김 씨는 아랑곳 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그리고 강아지와 둘이 남겨진 김 씨. 5분도 안 되어 똥을 싼 강아지를 본 김 씨는 질색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아무도 없어서 쉴 수 있긴 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찮은 일, 곤란한 일은 모두 김 씨의 차지였지만 그런 김 씨를 챙기는 자식은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외로웠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김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김 씨는 몸도 좋지 않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주야, 엄마 몸살이 났나 어쨌나? 기운이 없다. 그래? 근데 엄마, 이거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거야? 김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한 딸이 흰 셔츠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셔츠인데 입고 있었죠. 아, 아직 안 맡겼어. 뭐?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이거 어떻게 그럼? 보기엔 괜찮은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아, 뭐가 괜찮아. 쭈글쭈글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맡기면. 아, 내일이라니까 면접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딸에게 김 씨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하던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는 면접에 쓸 거였으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맡겨준다며.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김 씨는 딸의 마지막 말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다 해주니까 아들도 딸도 뭐든 해달라고 했던 것이구나. 김 씨가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아들도 딸도 스스로 해야 했을 일이었고 가까이 살기 전에는 다 알아서 살아왔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딸은 구겨진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며 투덜대고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김 씨는 둘째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로 갔고 큰 손자가 오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축축 처지니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도 차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딱 그것만 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큰 손자에게 동생을 돌보라고 말한 뒤에 한참을 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먼저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더니 집골을 보고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안 꼴이. 그래도 계시면서 뭐라도 좀 해주시지. 두 아이가 어지럽힌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쫓아다니며 치웠을 텐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애들만 둘 수 없어서 와 있어 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요. 너희만 일하니? 엄마도 새벽부터 일해. 아, 알았어요. 그럼 엄만 갈게. 김 씨는 기운 없이 대답하고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삐져있던 딸이 어느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얼굴 부어서. 계란 3개만 삶아줘.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그것마저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 몸 안 좋다. 아, 그러기 내가 오빠네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하러 가서 애기들 뒤치다꺼리에. 냄비에 계란만 넣으면 되는데 좀 해줘. 오빠랑 나랑 차별해?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모든 순간이 후회되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계란 타령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이 잘 안 됐는지 딸은 짜증을 내고 아들 며느리는 애 있는데 강아지 똥 안 치워놨다고 투덜투덜.
김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는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우울증이야. 기운 없고 그런 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다며. 그래,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갱년기 올 때는 지났고,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인생을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언니 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언니도 그 나이에 돈도 벌고 그러면 돈 쓰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 돈 벌어서 다 얻다가 쓸라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가려고? 그 말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말 나온 김에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갔다 오자. 강릉? 그래.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좀 나다녀. 그래. 네 말도 맞다. 다음 주말 어때? 그렇게 빨리? 무슨 해외여행가? 3시간이면 도착하는 데야? 너무나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을 자식들이 안 데려가 준다고 못 간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날 저녁 외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겠다기에 거실에 큰 상을 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김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여행 가. 갑자기 웬 여행? 어디로? 누구랑?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동네 802호 사는 아줌마 알지?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어? 밥은? 네가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면 되지. 아, 귀찮은데. 아, 엄마.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애엄마랑 저랑 어디 가는데. 애들 봐주셔야 하는데. 강아지랑. 또? 오빠는 애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키울 시간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던가. 우리 집에서 개냄새나.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아. 또다시 지겨운 반복이었습니다. 엄마. 여행을 한 주 미루면 안 돼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로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다 같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 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진성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어디 맡기고 갔을 거고, 진주 너도 혼자 살 때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잘 살았잖아.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진성이 너네는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오지 마 이제. 진주도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석사포처럼 내뱉는 김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은 건 너희가 다 치워. 다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두고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게 김씨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제 팔자를 제가 꼬았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부럽다고 누가 말했는지 붙잡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가끔 봐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부대끼며 사니 서로 서운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나중에 늙었다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인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 무한히 대가 없이 줄 수 없다면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딸은 슬그머니 김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들네는 안 사돈이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한 모양이었고, 딸도 김 씨에게 밥 줘라 뭐 해줘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애들 봐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빠 혼자 계셔서. 엄마도 이제 가보셔야 된다 그래요. 엄마, 화 풀렸어? 나 없어진 옷이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돼. 김 씨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놨다. 모두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립할 집 구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나 지금 수입도 없는데. 말이 왜 안 돼? 그전에는 혼자 잘만 살았잖아. 그리고 여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니까 모아둔 돈도 얼마 안 썼을 거 아냐. 진성이 너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갈게.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화나셨던 것 때문에 아직도 안 풀리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고 편히 쓰라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못 부르게 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식당도 사람도 구해서 이제 일해서 손 뗄 거고, 너희한테도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니 남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너희 둘도 되도록이면 좀 떨어진 데서 살아.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은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봐라. 다들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진짜 서운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멀리 살면서 앞으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서 살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빨리 이사할 거니까. 너희도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이 모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자초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 가끔 보면 반갑고 그리운 옛날의 사이를 되찾을 수 있겠죠.